북한에서 금지된 사랑을 했던 한 여성이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얼어붙은 강을 건너면서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겨두고 온 남자는 북한 교화소에서 숨을 거뒀고 그녀는 8년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과연 그 남자는 왜 스스로 남았고 그녀에게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 서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저는 평양에서 가장 부러움을 받는 25살 여자였습니다. 2013년 봄 평양외국어대학 영어과 4학년이었던 저는 졸업을 2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졸업이 아니라 수석 졸업이었죠. 당에서 이미 제 진로를 정해놨습니다. 대외무역성 번역사. 평양 여자들이 꿈꾸는 최고의 자리 중 하나였어요. 서연아, 내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아버지는 경공업성에서 일하는 중간 간부셨는데 제가 좋은 자리를 배정받게 되자 어깨가 으쓱해지셨어요.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학교에서 제 자랑을 입에 달고 사셨대요. 인민군 장교인 오빠도 우리 동생 덕분에 내 얼굴이 선다며 좋아하셨죠. 저희는 평양 중구역 창광거리 근처 12층짜리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북한 기준으로는 꽤 괜찮은 곳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자주 서기는 했지만 그래도 평양에 산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었으니까요. 대학 생활도 즐거웠습니다. 친구들과 모란봉에 소풍도 가고 대동강변을 걸으면서 미래를 꿈꾸곤 했어요. 우리는 모두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교육받고 평양에서 일하게 될 우리에게 그곳은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서연아, 너 졸업하면 외국도 나갈 수 있겠다? 친구 명희가 부러운 눈으로 물었을 때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성분이 좋아야 가능하지. 근데 난 아버지가 당원이시니까 가능할 수도 있어. 그때 저는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25 인생에 단 한 번도 좌절을 겪어본 적 없는 평양의 엘리트 여대생. 미래는 장밋빛이었고 제 앞길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어 보였어요. 졸업 준비로 바쁜 어느 날 저녁 기숙사방에서 영어 원서를 읽고 있는데 룸메이트 은주가 들어왔습니다. 야, 서연아. 너 내일 만수대 창작사 앞 지나갈 일 있어? 응? 왜? 거기 새로 생긴 카페 있잖아. 우리 오빠가 거기서 일하는데 간부 자제들만 온대. 구경이라도 하고 싶어서.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런데 관심 없어. 공부나 더 해야지. 하지만 다음 날 저는 그 카페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아니, 운명이 저를 그곳으로 이끌었다고 해야 할까요? 2013년 5월 15일. 그날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입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의 5월 날씨는 원래 변덕스럽기로 유명하지만 그날따라 비가 유난히 심했어요. 저는 황급히 만수대창작사 건물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옷이 다 젖어서 추웠고 우산도 없이 나온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괜찮으세요?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남자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어요. 평양 남자치고는 키도 크고 얼굴도 솔직히 잘생겼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이 비에 어디 가세요? 제 우산같이 쓰실래요? 그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양에서 모르는 남자와 우산을 같이 쓴다는 건 좀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고 저는 빨리 기숙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숙사까지만.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우산 아래 서게 됐습니다. 걸어가면서 그는 말을 걸었어요. 혹시 외국어 대학 학생이시죠? 어떻게 아세요? 아,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강의를 듣는데요. 가끔 외대 쪽을 지나가거든요. 한두 번 본 것 같아서요. 김일성 종합대학. 그 이름만으로도 그가 어느 정도 계층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평양 최고 엘리트들이 다니는 곳이었으니까요. 아, 그러셨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뭔가 조심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기숙사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를 맞으며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다음에 또 본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의 아들인지, 그리고 1년 뒤 제가 감옥에 갇히게 될 줄은. 그날 저녁 저는 창문 밖 비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그래도 친절하긴 했어. 그게 전부였어요. 그저 비 오는 날의 작은 에피소드. 곧 잊힐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쉽게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그를 다시 만나게 됐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친구 명희와 함께 모란봉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5월의 평양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꽃들이 만발하고 사람들은 가족끼리 소풍을 나왔죠. 야, 서연아. 저기 좀 봐. 카페 앞에 사람들 엄청 많다. 명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만수대창 작사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였습니다. 려명 카페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평양에서 카페라는 건 정말 특별한 거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죠. 가봐야 소용없어. 우리 같은 사람은 못 들어가. 제가 말했지만 명희는 계속 구경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자. 어떤 사람들이 드나드는지 보는 것도 재미있잖아. 우리는 카페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정말로 고급 승용차들이 몇 대 서 있었고 양복을 잘 차려입은 남자들과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분. 명희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카페 문에서 나오는 남자가 보였어요. 일주일 전 빗속에서 우산을 같이 썼던 그 남자였습니다. 오늘은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옆에는 나이든 남자 한 분이 함께 계셨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옆 사람에게 뭔가 말하고는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우산. 아, 네. 기억합니다. 그때 감사했습니다. 저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명희는 제 옆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제가 대접하고 싶어서요. 그의 제안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카페에? 저 같은 학생이요? 아, 저는 그게 친구분도 함께요. 그냥 잠깐이에요. 명희가 제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가자는 신호였죠. 평생 한번 가볼까 말까 한 곳인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어요. 평양에서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고 그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진짜 커피였어요. 북한에서 흔히 마시는 옥수수 커피가 아니라 향기가 진한 진짜 커피.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김서연이고요. 이쪽은 제 친구 이명희예요. 외국어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아, 역시 외대 학생이셨군요. 영어 전공이세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아, 그냥. 외대는 보통 영어가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명희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오빠, 여기 자주 오세요? 여기 커피 진짜 비싸다던데. 아, 가끔요. 공부하다 쉴 때 와요. 준혁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 이런 곳을 가끔 온다고? 그것도 공부하다 쉴 때?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영어 공부에 대해 말했어요. 명희는 계속 주변을 구경하면서 신기해했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 혹시 다음 주에도 시간 되세요? 제가 대동강 쪽에 아는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 경치가 정말 좋거든요. 명희가 제 다리를 발로 살짝 찼습니다. 가라는 신호였어요. 아, 글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분명 좋은 사람 같았지만 뭔가 조심스러웠어요. 평양에서 모르는 남자를 함부로 만나는 건 위험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친구로서요. 저도 외국 문학 이야기 듣고 싶고 서연 씨도 철학 이야기 들으면 재미있을 거예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 토요일에 봐요. 카페를 나와서 명희가 제 팔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와, 김서연, 너 완전 인생 역전이다. 저 오빠 봤어? 완전 잘생겼잖아. 게다가 김일성 종합대학이라고. 조용히 해. 사람들 다 쳐다본다. 근데 진짜 신기하다. 저런 사람이 왜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는 거지? 명희의 말에 저도 궁금했습니다. 분명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카페를 자주 다니고 옷차림도 좋고 말투도 교양 있었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박준혁? 대체 누구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는 약속 장소인 대동강 철교 근처로 나갔습니다. 준혁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연 씨. 안녕하세요. 우리는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5월의 대동강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햇살이 물에 반짝이고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죠. 서연 씨, 졸업하면 뭐 하실 거예요? 대외무역성에서 일하게 될 것 같아요. 벌써 내정이 됐거든요. 대단하시네요. 수석이셨나 봐요? 네. 운이 좋았어요. 운이 아니라 실력이겠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서연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일주일 전부터 계속 서연 씨 생각을 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끌리더라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도 사실 혹시 저랑 계속 만나도 될까요? 친구로서. 아니, 솔직히 말하면 친구 이상으로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 남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마음을 주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하지만 25살 제 마음은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대답하는 순간 준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의 아들인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이라는 사실을. 1년 뒤 제가 보이부 조사실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준혁은 자주 만났습니다. 물론 비밀스럽게요. 평양에서 연애라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었어요. 특히 저처럼 곧 졸업하고 당에서 정해준 직장에 가야 하는 사람에게는요. 우리는 주로 주말 저녁에 만났습니다. 대동강변 모란봉 공원 구석진 곳, 때로는 만수대 뒤편 조용한 산책로에서요. 2013년 여름이 깊어갈 무렵 준혁은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조금만 따라와 봐요. 서연 씨가 좋아할 곳이에요. 우리는 평양 외곽의 한 아파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까지 올라가니 복도 끝 문 하나가 나왔어요. 준혁이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긴 뭐예요? 제 작은 공간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죠. 방 안에는 책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북한에서 흔히 보는 김일성 저작이나 주체사상 서적이 아니었어요. 외국 책들이 대부분이었죠. 이 책들 어떻게 구한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에서 압수된 것들이에요. 제가 몰래 가져왔죠. 준혁은 책장에서 얇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오웰의 동물농장. 들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국어 대학을 다니면서도 그런 책은 처음 봤어요. 읽어보세요. 재미있을 거예요. 그날부터 준혁은 제게 다양한 책을 빌려줬습니다. 조지 오웰, 올더스 헉슬리, 밀란 쿤데라. 북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책들이었죠. 책을 읽으면서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농장을 읽었을 때 느꼈던 그 묘한 기시감. 1984를 읽을 때 느꼈던 섬뜩함. 왜 이 책들이 금지되어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혁은 더 놀라운 것을 보여줬습니다. 서연아, 이것 좀 봐. 그는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조선 드라마예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조선 드라마? 그건 사연감이었어요. 미쳤어요? 이거 걸리면 우리 둘 다. 괜찮아요. 여긴 안전해요. 그리고 서연 씨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준혁은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겨울연가라는 제목이 떴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이걸 보다 걸리면 정말 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드라마가 시작되자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사랑하는 남녀, 원하는 곳으로 여행 다니는 사람들, 마음대로 직업을 선택하고 꿈을 꾸는 젊은이들. 저기 사람들은 정말 저렇게 사나요? 네, 저렇게 살아요. 준혁의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배웠잖아요. 남조선은 미국 제국주의의 식민지이고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거짓말이에요, 서연아. 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 다 거짓말이에요. 나만이 더 잘 살아요. 사람들이 자유롭고 행복해요. 우리가 속은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냥 허무했어요. 준혁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요. 말하지 말았어야 했나? 아니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저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우리가 배우는 것과 현실이 다르다고.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체제에 대해, 자유에 대해, 미래에 대해. 서연아, 나는 여기서 이렇게 계속 살 수 없어요. 준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탈북.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탈북? 그건 죽음을 의미했어요. 미쳤어요? 그건 저도 알아요. 위험하다는 거. 하지만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우리 자식들도 이렇게 키울 건가요? 자식이라는 말에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직 우리 결혼도 안 했는데 언젠가는 하고 싶어요. 서연 씨랑. 준혁의 고백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쁘면서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사랑도 이런 미래도 불가능해요. 당에서 정해준 대로 살아야 하고 감시받으면서 살아야 하고. 그만해요. 무서워요.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말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만남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2013년 가을, 저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수석 졸업이었고 졸업식 날 표창도 받았어요. 부모님은 자랑스러워 하셨죠.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곧 대외무역성에서 일하게 될 거예요. 당에서 정해준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준혁과의 만남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준혁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내일 저녁에 꼭 만나야 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긴장되어 있었고 뭔가 다급했어요. 다음 날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대동강변에서 만났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강물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서연아, 우리 탈북해요. 지금 당장. 네, 제 아버지가 서연 씨 신원조사를 시작했어요. 우리 만나는 거 눈치챈 것 같아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우리 끝난 거예요? 아니요. 우리 탈북하면 돼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루트도 있고 브로커도 섭외했어요. 하지만 제 가족은요? 부모님은? 오빠는? 걸리면 어차피 다 같이 끝이에요. 차라리 우리라도 살아야죠. 준혁의 말이 맞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연자제가 있었어요. 제가 문제가 생기면 가족 모두가 끝이었죠. 시간이 없어요.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해요. 그날 밤 저는 기숙사 방에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탈북? 정말로?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준혁 아버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저는 이미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사흘 후 저는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 씨, 제 대답은 하지만 그 순간 기숙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파란 제복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김서연 동무 당신을 체포한다. 보이부였습니다. 보이부 조사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 형광등 하나만 달랑 켜진 방, 철제 의자 하나와 낡은 책상, 그리고 저를 노려보는 조사관 2명. 김서연 동무 박준혁과의 관계를 실토하시오. 저는 그냥 친구일 뿐입니다. 친구끼리 금지된 외국 서적을 함께 보고 남조선 영상물을 시청하는가?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뭘 봤는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준혁 씨가 그냥 거짓말하지 마시오. 당신들의 대화를 다 들었소. 탈북하자고 했지?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도청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준혁의 그 비밀 공간에도 도청 장치가 있었을 거예요. 조사는 22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똑같은 질문의 반복, 똑같은 대답, 그리고 협박. 김서연 동무, 솔직히 말하면 선처해 줄 수도 있소. 박준혁이 먼저 유혹했다고 하시오.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사랑했을 뿐입니다. 사랑? 당신 같은 것이 감히 당 간부의 아들을 사랑해? 그제야 알았습니다. 준혁의 아버지가 누군지. 박철수,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정은 최측근 중 한 명. 준혁 동무는 어디 있습니까? 저만 조사받는 건가요? 조사관이 비웃었습니다. 준혁 동무, 그 동무는 이미 자수했소. 김서연이라는 여자가 자신을 유혹했고 반동 사상으로 물들이려 했다고 말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 그럴 리 없어요. 여기 진술서가 있소. 직접 보시오. 조사관이 던진 서류에는 정말로 준혁에 잡힐 진술서가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외국어대학 재학 시절부터 외국 문물에 심취해 있었으며 저에게 반동적 사상을 주입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본질을 파악하고 아버지께 보고했습니다. 서류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배신? 아니면 거짓 진술을 강요당한 걸까요? 준혁 씨는 지금 어디 있어요?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오. 준혁 동무는 당에 충성하는 모범적인 청년이니 곧 복직될 것이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준혁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오직 저만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된다는 것을. 제 가족은요? 부모님과 오빠는요? 김서연 동무 아버지는 당에서 해임됐소. 오빠는 군에서 불명예 제대 조치됐고 어머니는 교사직에서 해직됐소. 제 잘못으로 가족 전체가 무너진 거였어요.
제발, 저만 처벌하세요. 가족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미 늦었소. 당의 결정은 내려졌소. 22일째 되는 날 마지막 조사가 있었습니다. 김서연 동무 최종 결정이 났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아니면 공개 처형? 당신은 함경남도 단천시 탄광지역으로 추방되어 노동개조를 받게 될 것이요. 10년형이요. 10년. 제 청춘 전부였어요. 그리고 박준혁 동무와는 영원히 만날 수 없소. 만약 그를 찾거나 연락하려 시도하면 그때는 정말로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될 것이요. 조사실을 나올 때 복도에서 누군가와 스쳤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말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걷고 있었어요. 준혁 씨, 저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른 척했어요.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 순간 제 심장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 그게 뭐였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특권층 아들의 장난이었을까요? 보이부를 나와 집으로 갔을 때 부모님은 짐을 싸고 계셨습니다. 평양에서 쫓겨나는 거였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는 제 얼굴도 보지 않으셨어요.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으니까요. 오빠도 와 있었습니다. 군복을 벗은 오빠는 처음 봤어요. 누나, 왜 그랬어요? 미안해, 오빠. 그 남자가 정말 좋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좋았나요? 사랑했나요? 지금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함경남도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평양을 떠나는 거였어요. 아마 영원히.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모습, 대동강, 모란봉, 만수대, 준혁과 함께 걸었던 그 모든 곳들, 바보 같은 사랑이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랑이었어. 나 같은 사람이 감히 당 간부의 아들을 사랑하다니.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진심이었을 거야. 그 사람도 날 사랑했을 거야. 함경남도 단천, 탄광 지역. 거기서 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기상, 밤 10시까지 노동, 하루 2끼의 옥수수죽,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석탄 캐기. 20대 평양 여자가 여기서 뭐하냐? 다른 노동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사상 문제래. 남자 잘못 만났다가. 사람들의 시선은 동정 반, 경멸 반이었어요. 밤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살아야 해.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평양 여자가 여기서 뭐하냐? 그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얼굴에 흉터가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죠. 당신은 누구세요? 이름은 중요치 않아. 중요한 건 너 여기서 나가고 싶냐는 거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탈북. 관심 있어?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탈북. 그 단어를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돈만 있으면 가능해. 중국까지는 200만 원. 한국까지는 500만 원.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럼 빚으로 해. 나중에 한국 가서 갚으면 돼.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아니면 함정일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여기서 10년을 버티는 것보다는 차라리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게 나았어요. 좋아요.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2015년 9월, 달이 없는 깜깜한 밤, 저는 두만강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루트를 따라 순찰대의 눈을 피해서 강물 소리가 들렸어요. 차갑고 빠르고 무서운 소리. 한 번만 건너면 자유야. 한 번만. 저는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그 목소리.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남자. 박준혁이었습니다. 서연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강물에 발을 담근 채로 달빛 아래 서 있는 박준혁. 그는 예전처럼 깔끔한 양복이 아니라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죠. 당신, 왜 여기 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 서연아, 설명할게. 나도 탈북하려고. 거짓말. 당신은 이미 자유로웠잖아요. 저를 배신하고 편하게 평양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러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소리치면 순찰대가 올 수도 있었거든요. 준혁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제발, 오해야. 나는, 오해? 당신 진술 써봤어요. 김서연이 나를 유혹했다고 썼잖아요. 제 인생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강요당한 거야.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쓰지 않으면 너를 정치범 수용소로 보낸다고 협박했어. 뭐라고요? 진술서에 내가 나를 유혹했다고 쓰면 너를 탄광 10년형으로 끝낸다고 했어. 안 그러면 너희 가족 모두 정치범 수용소라고. 나는 너를 살리려고 그렇게 쓴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모른 척한 것도 보이부 요원들이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조금이라도 너한테 감정을 보이면 아버지가 너를 죽일 거라고 했어.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믿어줘, 서연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 순간 강 건너편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국 쪽 브로커의 신호였어요. 빨리 와야 해요. 순찰대 교대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탈북하려고 온 거예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날 숙청하려 했어. 내가 너를 사랑한 게 용서가 안 됐나 봐. 아들이 천안년한테 넘어갔다면서 나를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려고 했어.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응. 나도 여기서 죽을 순 없었어. 그리고 너를 찾고 싶었어.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걸 알았어요? 탄천 탄광에 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리고 탈북 브로커들한테 물어봤지. 평양 출신 20대 여자가 탈북 준비 중이라고. 너일 거라고 생각했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국경에서 저를 찾아온 이 남자를 보니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서연아, 나랑 같이 가자. 우리 함께 남한으로 가자. 같이요? 응. 이번엔 정말로.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사랑했어요.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하면 책임져야 해요. 절대 후회 안 해. 우리는 함께 강물로 들어갔습니다. 9월의 두만강은 얼음처럼 차갔어요. 강물이 허리까지 차오르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요. 브로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거기 서라. 움직이지 마. 뒤에서 북한 순찰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뛰어요. 우리는 필사적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났어요. 탕, 탕,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총알이 빗나간 거예요. 엎드려요. 준혁이 저를 물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우리는 물속에 몸을 숨기고 헤엄쳤어요.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죽는 거니까.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준혁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해냈어. 우리 해냈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준혁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고생했어, 서연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빨리 가야 해요. 여기도 위험해요. 브로커가 우리를 재촉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마침내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조선족 마을이었어요. 여기서 일단 쉬세요. 내일 다음 루트 알려드릴게요. 브로커는 우리를 낡은 집 한 채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자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살았어. 정말 살았어. 준혁도 벽에 기대앉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해냈어, 서연아.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이 열리더니 브로커가 다른 남자 2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미안하지만 계획이 좀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브로커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들 가족이 현상금을 걸었더라고요. 박준혁, 당 간부 아들 맞죠? 당신 데려가면 1,000만 원 준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북한에 송환하면 돈을 준대요. 미안하지만 장사는 장사니까요. 남자들이 우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준혁이 제 앞을 막아섰어요. 서연아, 뛰어. 준혁 씨, 빨리. 너라도 살아야 해. 준혁이 남자들을 밀쳤습니다. 그 틈에 저는 문으로 뛰어나갔어요. 잡아.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으로, 앞으로만. 뒤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살아. 꼭 살아남아.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계속 달렸습니다. 산길로, 논길로, 어디든 가리지 않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달렸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다른 마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하지만 준혁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낯선 마을 교회 처마 밑에서 잠들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미안해. 준혁 씨, 나만 살아서 미안해.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3달 후 저는 더 큰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걸. 준혁이 저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저는 중국 땅을 떠돌았습니다. 조선족 마을에서 마을로,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빈집에서 잠을 잤어요. 먹을 것은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착한 사람들이 주는 걸로 연명했죠. 2015년 10월, 중국의 가을은 북한보다 더 추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한 작은 식당 뒤편에서 버려진 음식을 찾고 있었어요.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야, 너 탈북자지? 뒤에서 중국어가 섞인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조선족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아, 아니에요. 거짓말 마. 내 말투만 들어도 알아. 북에서 왔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불쌍하게. 들어와. 밥이나 먹고 가거라. 할머니는 저를 식당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몇 주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너 어디 갈 데 있냐? 아니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일해라.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밥이랑 잘 곳은 주마.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그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설거지, 청소, 심부름. 힘들었지만 감사했어요.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잠잘 곳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토했어요. 몸이 나른하고 자꾸 졸렸죠. 감기인가? 피곤해서 그런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생리가 2달째 없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설마 임신?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임신 테스트기 같은 거 구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셨어요. 너 임신했냐? 모르겠어요. 근데 증상이.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일 병원 가보자. 아는 의사가 있어. 다음 날 저는 할머니를 따라 조선족 의사를 만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임신 3개월입니다. 3개월. 준혁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게 두만강을 건너기 전. 그러니까 3개월 전쯤이었어요. 아니, 그 전에 평양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아이가, 준혁 씨의 아이가, 의사가 말했습니다. 출산할 거예요. 아니면 낳을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이라도 지켜야 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힘들 텐데 괜찮겠냐?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설거지를 하는 건 점점 힘들어졌어요. 배가 불러오면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붓고, 그리고 2015년 12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연아, 큰일 났다. 할머니가 급하게 저를 불렀어요. 공안이 이 동네 단속한다고 한다. 탈북자 색출 나온대. 그럼 저는 숨어야 해. 당분간 여기 있으면 안 돼. 할머니는 저를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일주일만 숨어 있어라. 단속 끝나면 다시 나와도 돼. 지하실은 어둡고 습했어요. 쥐가 돌아다니고 곰팡이 냄새가 났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잡히면 북송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저는 지하실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뱃속의 아이와 함께. 준혁 씨, 우리 아이예요. 당신 아이.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해요. 엄마가 이렇게밖에 못 키워서. 하지만 꼭 살릴게요. 당신 대신 이 아이만이라도. 일주일 후 단속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미안한데 너 여기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공안들이 계속 감시하거든. 그럼 어디로 가요? 할머니가 종이 한 장을 주셨어요. 여기 조선족 교회 목사님 연락처야. 이분한테 가봐라. 탈북자들 많이 도와주신대.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신 5개월 된 몸으로 목사님을 찾아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버스도 못 타고 택시도 못 타고 신분증이 없었으니까요. 걸었어요. 하루 종일, 이틀 내내. 발에 물집이 잡히고 다리가 부어올랐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꼭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게.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작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박할머니께서 소개해 주셔서. 문이 열렸습니다. 50대쯤 보이는 목사님이 서 계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이고, 들어오세요, 어서. 목사님은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어요. 여자 3, 남자 2. 모두 저처럼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었죠. 여기서 당분간 지내세요. 출산할 때까지는 여기 있어도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목사님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월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같은 교회에 있던 탈북자 언니가 말했어요. 너 혹시 박준혁이라는 사람 알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왜요? 북한 소식 전하는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당 간부 아들이 탈북 시도하다가 체포됐다고 하더라. 이름이 박준혁이래. 뭐라고요? 송환됐다는데 지금 평양에서 재판 중이래.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준혁 씨, 잡혔어? 그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근데 당 간부 아들이 탈북했으면 아마 처형될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움직였어요. 처음으로 태동을 느꼈죠. 아가야, 너의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어. 엄마를 사랑해줬고 너를 위해서 희생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준혁 씨, 살아있어요? 제발, 죽지 마세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준혁이 이미 저를 위해 마지막 선택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저와 우리 아이를 살릴 거라는 것을. 2016년 3월, 저는 중국의 작은 교회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조산원도 아니고 병원도 아닌 교회 지하방에서 목사님, 사모님과 탈북자 언니들이 도와줬어요.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축하해요. 딸이에요. 사모님이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셨어요. 작고 빨간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준혁을 닮았어요. 준서, 내 이름은 준서야. 아빠 이름에서 한 글자 따서. 그날 밤 저는 아기를 안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여기서? 신분도 없이? 목사님이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서연 씨, 결정하셨어요? 한국 갈 거예요? 한국. 그동안 목사님은 여러 번 한국행을 권하셨어요. 중국에서 신분 없이 사는 것보다 한국으로 가서 정착하는 게 아이한테 더 나을 거라고. 가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요? 동남아시아 루트가 있어요. 라오스나 태국을 거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거죠.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해요. 하지만 이 아이 미래를 생각하면 목사님 말이 맞았어요. 준서는 자유로운 곳에서 살아야 했어요.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2016년 5월, 준서가 2달 되었을 때 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연결해준 브로커와 함께 다른 탈북자 가족들과 함께 먼저 중국 남부로 내려갔어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때로는 트럭 짐칸에 숨어서 신생아를 안고 하는 여행은 지옥이었어요. 준서가 우는 것도 조심해야 했어요. 사람들이 의심할까봐. 엄마가 미안해. 조금만 참아. 저는 젖을 물려 아기를 달랬어요. 한 달 만에 우리는 중국 마이너스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요. 밀림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밀림이요? 네. 이틀 정도 걸어야 해요. 2달 된 아기를 안고 밀림을 걷는다고?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는 밤에 출발했습니다. 밀림은 무섭고 어두웠어요. 벌레도 많고 뱀도 나타나고. 준서를 품에 꼭 안고 걸었습니다. 조금만 가면 돼. 조금만. 다리가 풀리고 숨이 차고 쓰러질 것 같았지만 계속 걸었어요. 이틀 밤낮을 걸어서 우리는 라오스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라오스예요. 이제 태국으로 가야 해요. 다시 버스를 타고 트럭을 타고 며칠을 더 이동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돼요. 브로커가 한국 대사관 주소를 적은 종이를 줬어요. 혼자 가야 해요. 저는 여기까지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돈을 주고 브로커와 헤어졌습니다. 태국 방콕. 처음 보는 거대한 도시. 간판도 읽을 수 없고 말도 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길 가는 사람들에게 종이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코리어 엠버지? 코리어? 어떤 사람은 모른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방향을 가리켜줬어요. 하루 종일 걸어서 저녁 무렵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게 우리나라 국기. 북한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태극기.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저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탈북자입니다. 한국에 가고 싶어요. 경비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만요. 담당자 불러드릴게요. 조금 후 대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탈북자세요? 언제 북한에서 나오셨어요? 작년 9월에. 그리고 이 아이는 중국에서 나왔어요. 직원이 준서를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힘드셨겠어요. 일단 들어오세요. 저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심사를 받았어요. 신원 확인, 탈북 경위 조사, 여러 가지. 일주일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서연 씨 한국행 비행기 표 나왔습니다. 정말요? 네. 이틀 후에 한국으로 가실 수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15일, 저는 준서를 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애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늘 위를 날고 있었어요. 준혁 씨, 우리 딸이 하늘을 날고 있어요. 자유를 향해 날고 있어요. 3시간 후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준서를 꼭 안고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대한민국, 자유의 땅, 준혁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곳, 공항에는 통일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서연 씨 맞으시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였어요. 직원 중 한 명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북한에서 온 편지인데요. 김서연 씨 앞으로 왔어요. 북한에서요? 네. 탈북자 지원 단체를 통해서 전달됐는데 박준혁이라는 분이 보낸 거래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 씨가 살아있어요? 편지 내용은 모르겠어요. 직접 읽어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준혁의 글씨였어요. 서연아, 이 편지가 너한테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지금 평양 교화소에 있어. 탈북 시도로 15년 형을 받았어. 하지만 괜찮아. 너와 아이가 살았으니까. 그날 밤 브로커들한테 잡혔을 때 나는 거래를 했어. 너를 보내주면 내가 자수하겠다고. 그들은 승낙했고 나는 북한으로 돌아왔어. 서연아, 미안해. 함께 가지 못해서.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너와 우리 아이가 자유롭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아이 이름은 뭐라고 지었어? 남자아이면 준서, 여자아이면 서준이면 어때? 우리 이름에서 한 글자씩. 잘 키워줘. 자유롭고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했는지 가르쳐줘. 북한이 얼마나 잘못된 곳인지. 나는 아마 여기서 죽을 거야. 하지만 괜찮아. 너를 사랑했던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어. 서연아,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마이너스 준혁. 편지를 읽으며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준혁 씨, 준혁 씨, 준서를 안고 울었어요. 그는 저를 살리기 위해 자수했던 거예요. 아가야, 너의 아빠는 영웅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준혁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준혁을 만나러 가겠다고. 아니, 그가 이미 죽었더라도 그의 묘소라도 찾아가겠다고. 준혁 씨, 기다려요. 저도 당신을 잊지 않을게요. 2016년 7월, 저는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에요. 3개월 동안 한국어, 한국 문화, 취업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김서연 씨, 여기서는 동무라고 안 불러요. 씨라고 부르세요. 아, 네.
말투부터 다시 배워야 했어요. 북한식 억양을 고치는 게 정말 힘들었죠. 엄마, 이거 뭐예요? 아, 그건 스마트폰이야. 준서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하나원 보육실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면서 2016년 10월 저는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노원구의 작은 원룸. 그게 저와 준서의 첫 집이었어요. 준서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응, 우리만의 집.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26살에 내 집이 생기다니.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보일러를 켜면 방이 금방 따뜻해졌고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나왔어요. 엄마, 물이 계속 나와요. 그래, 여기서는 물 걱정 안 해도 돼. 준서는 신기해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탈북자세요? 죄송한데 저희는 경력이 없으시네요. 면접을 10번 넘게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결국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7,000원. 하루 8시간 일하면 56,000원. 준서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는 밤낮으로 일했어요. 낮에는 편의점, 저녁에는 음식점 서빙.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렸어요. 와, 우리 준서 잘 그렸네. 준서가 그린 그림. 아빠와 엄마와 준서.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하늘나라? 응. 아빠는 천사가 됐어.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 거짓말이었어요. 준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해줘야 했어요. 2017년. 저는 검정고시를 쳤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했거든요. 밤마다 준서 재운 후 공부했어요. 영어, 수학, 국어, 사회. 다행히 평양외국어대학을 나왔던 게 도움이 됐어요. 합격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준서야. 2018년. 저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야간 대학 영어 영문학과.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학교 다니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준혁 씨가 보고 있어. 나 열심히 살고 있다고.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멈췄어요. 일자리도 줄고 학교도 온라인으로 바뀌고. 하지만 저는 버텼어요.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온라인 수업 들으면서 엄마 언제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준서야. 곧 괜찮아질 거야. 2021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30대의 늦은 졸업이었지만 자랑스러웠어요. 졸업식 날 준서가 꽃다발을 줬어요. 엄마 축하해요. 엄마가 최고예요. 고마워, 준서야. 엄마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너 때문이야. 2022년 드디어 정규직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통역사로 일하게 됐어요. 김서연 씨 경험도 있으시고 영어도 잘하시니까 딱이에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경험이 도움이 되는 일이었어요. 새로운 탈북민들에게 한국 생활을 알려주고 통역도 해주고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해요? 괜찮아요. 나도 그랬어요. 처음엔 다 힘들어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제 일이었어요. 2023년 준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엄마, 저 학교 가요. 그래, 잘 다녀와. 준서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어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공부도 잘하고 가끔 선생님이 전화하셨어요. 준서 어머니, 준서가 정말 착해요. 친구들도 잘 도와주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준서는 아버지를 닮았어요. 똑똑하고 착하고 정의로웠죠. 2024년 큰 결심을 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준혁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탈북민 단체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어요. 준혁 씨에게 오랜만이에요. 저 서연이에요. 한국에 온 지 8년이 됐어요. 준서는 잘 크고 있어요.
벌써 8살이 됐어요. 당신을 너무 닮았어요. 얼굴도 성격도. 저는 지금 통역사로 일하고 있어요. 당신이 꿈꿨던 것처럼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준혁 씨, 살아있어요? 이 편지가 닿을 수 있을까요? 만약 살아있다면 대답해 주세요. 준서가 아빠 얼굴을 보고 싶대요. 사진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저만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서. 하지만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의 희생 덕분에 저와 준서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고맙고 사랑해요. 마이너스 서연. 편지를 보내고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2025년 1월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서연 씨, 박준혁 씨 소식입니다. 정말요? 살아계세요?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작년에 교화소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인은 영양실조라고 하네요. 영양실조. 편지는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답장 쓰기 전에 돌아가셨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준혁 씨, 그는 정말 죽었어요. 39의 나이에 집에 돌아와서 준서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빠가 하늘 날아갔대. 정말요? 아빠 이제 천사 됐어요? 응, 천사 됐어. 그날 밤 저는 준혁의 사진을 꺼냈어요. 중국에서 몰래 찍었던 사진. 유일하게 남은 사진. 준서야, 이분이 내 아빠야. 와, 아빠 잘생겼어요. 응,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 아빠한테 편지 쓸래요. 그래, 쓰자. 준서는 편지를 썼어요. 아빠에게. 나는 준서예요. 아빠 딸이에요. 아빠 보고 싶어요. 엄마가 아빠는 영웅이라고 했어요. 나도 아빠처럼 착한 사람이 될게요. 사랑해요, 아빠. 마이너스 준서. 우리는 편지를 하늘에 날려보냈어요. 종이 비행기로 접어서. 아빠한테 갈까요, 엄마? 그럼. 분명 갈 거야. 2025년. 지금. 저는 35살입니다. 준서는 9살이고요.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저는 승진도 했어요. 가끔 준혁 생각이 나요. 그가 옆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우리 셋이 함께 살았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준혁의 선택 덕분에 우리가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아요. 그 남자를 사랑한 건 죄가 아니었다는 걸. 체제가 우리를 갈라놓은 거예요. 북한이라는 감옥이 우리 사랑을 죽인 거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준혁의 묘소를 찾아갈 거예요. 준서와 함께. 그리고 말해줄 거예요. 준혁 씨, 우리 잘 살았어요. 당신 딸 이렇게 잘 컸어요. 당신이 꿈꿨던 자유로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게 제가 준혁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를 사랑했던 것, 그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우리 딸에게 그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준서야, 우리 저녁 뭐 먹을까? 엄마, 떡볶이 먹고 싶어요. 그래, 떡볶이 먹자. 평범한 일상. 준혁이 그토록 꿈꿨던 일상. 이제 우리 거예요. 준혁 씨, 고마워요. 당신을 사랑했던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비록 함께할 순 없었지만 당신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준서를 통해서도 사랑합니다. 영원히.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 그 남자를 사랑한 죄. 하지만 그건 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태어난 곳이 잘못됐을 뿐. 이제 저는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준혁이 원했던 대로. 그리고 언젠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날이 오면 그날 준혁을 만나러 갈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기억할 거예요. 평양의 빗속에서 우산을 같이 썼던 그날을. 대동강변을 걸으며 사랑을 속삭이던 그날을. 두만강을 건너며 손을 잡았던 그날을.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그의 편지를 읽던 그날을.
모두 잊지 않을게요, 준혁 씨. 당신과의 사랑. 그 사랑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